안녕하세요. 푸푸의 서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인사를 하러 오게 되었는데요. 일단 현재 시각 6시 이제 중반을 달리고 있고요. 네, 6시 반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어, 날씨는 아직까지 굉장히 쾌적하고 좋습니다. 하늘이 너무 하늘하늘합니다. 예, 하늘색이에요, 완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에는 토마토까지 우리가 봤죠. 감자도 봤고 이제 고구마도 봤고 토마토도 봤는데 전부 다 이제 식량의 지배지였던 이제 안데스 쪽, 그러니까 남미 쪽에서 건너와서 전 세계로 퍼졌고 보급이 용이했던 것은 유통기한이 길었고 재배가 빠른 그런 식품 위주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강낭콩입니다. 강낭콩과 땅콩의 대이동입니다. 강낭콩은 중국에서 왔을 것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알고 보면 중남미에서 온 식자재이다. 1492년에 60여일의 항해 끝에 카리브해에 도착한 콜럼버스는 이 바다를 아시아의 바다로 착각했다. 그는 쿠바 섬을 중국 북부의 키타이라고 생각했고 남쪽의 아이티 섬은 황금의 섬, 지팡구라고 믿었다. 쿠바 섬에서 콜럼버스는 키타이와 교역한 요량으로 사절을 보내는데 그들이 찾은 것은 담배와 강낭콩 뿐이었다. 그래도 실망하기엔 이르다. 콜럼버스가 유럽에 보낸 강낭콩은 이윽고 신대륙을 대표하는 콩이 되었고 서양 요리에서 당근 감자와 함께 스테이크 접시를 수놓는 채소가 되었으니 말이다. 유럽에서 강낭콩을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초반의 일로 이탈리아의 인문주의자 발레리아노가 화분에 심어 길렀다는 기록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 항해사가 교황 클레멘스 7세에게 강낭콩 씨앗을 바쳤는데 교황이 이 중 몇 개를 손에서 놓쳤고 발레리아노가 이를 주워 기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렌체 메디치가의 카트린 드 메디시스가 프랑스의 앙리 2세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때 동행한 요리사가 가져온 진귀한 식자재 중 하나로 강낭콩이 프랑스에 소개되었다. 그녀도 발레리아노에게서 강낭콩 씨앗을 받았던 것이 아닐까? 강낭콩은 프랑스에서는 처음에 소화가 잘 안되고 위가 거북해진다며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였다. 17세기 중반 이후 점점 식탁에 오르게 되었다. 19세기 초반 미식가 브리아샤 발행은 비만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싫어했지만 그 무렵 전 유럽을 호령한 나폴레옹은 강낭콩을 좋아했다고 한다. 강낭콩은 점차 다른 콩을 내몰고 유럽 요리를 대표하는 콩이 되었다. 중남미가 원산지인 강낭콩이 어떤 경로로 중국에 전해지게 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명나라 말기에 해금 정책이 무너지고 상인들이 밀무역을 일삼던 시대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 의해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명나라 시대의 책인 본초 강목에 강낭콩이 기재되어 있는 걸로 보아 이 시기에는 확실히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윽고 강낭콩은 중국 요리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식자재가 되었다. 17세기 전반 명은 이자성의 난을 비롯한 연이은 농민 반란으로 쇠퇴하였고 결국 여진에 정복당하며 청이 성립된다. 이후 푸젠성 샤먼을 거점으로 명나라 부흥운동을 이끌던 정성공이 타이완에 주둔 중이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군대를 격파하고 타이완을 거점으로 한 상업제국을 건설한 뒤 청에 대한 저항을 계속했다. 그 즈음 명의 부흥을 원하던 이들 중에 상당수는 일본으로 건너가 지원을 요청했다. 그 중에 황벽종의 승려 은원이 있었다. 후일 막부의 지원으로 일본 황벽종의 본산인 만복사를 창건하기도 한 은원은 강낭콩을 일본에 전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신대륙의 콩에 중국식 이름을 붙게 된 사연이다. 한편 은원이 일본으로 가져온 콩이 강낭콩이 아니라 아프리카 열대지방산 제비콩이었다는 썰이 있다. 콩과 식물 중에서 현재 대두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은 땅콩은 단백질과 식물성 기름을 다량 함유하여 널리 쓰이고 있다. 땅콩의 영어명은 그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 완두와 맛을 뜻하는 nut가 합쳐진 것이다. 그래서 피넛이라는데요. 땅콩은 볼리비아 등 안데스 지역이 원산지란 썰이 유력하지만 서인도 제도나 브라질에서 왔다는 썰도 있다.
땅콩은 작은 나비 모양의 꽃을 피우고 수정 후에는 씨방이 길게 자라 땅속으로 들어간 뒤 누에고치 형태의 열매를 맺는 특이한 식물이다. 지상에서 꽃을 피우고 지하에서 열매를 맺는 특이한 성질 때문에 낙화생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다. 대항해 시대 이후 세계 각지로 전파되었고 18세기 이후 중국을 경유해 동아시아로 전파되었다. 이러한 유래 때문에 남경두라고 불린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16세기 초에 포르투갈의 노예 상인이 아프리카 서해안으로 가는 배 안에서 먹을 식량으로 땅콩을 가져간 것이 계기가 되어 전파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남아프리카 서해안에서 출발해 필리핀 군도로 나아간 스페인인에 의해 마다가스카르와 인도, 중국에까지 전해지게 된다. 18세기 말이 되면 아프리카로부터 미국의 노예와 함께 땅콩이 들어왔다. 남아메리카에서 시작된 땅콩의 여정이 아프리카를 경유해서 북아메리카로 돌아와 끝난 셈이다. 미국에 들어온 땅콩은 이후에도 흑인 노예 문제와 관련을 맺는다. 미국의 땅콩 재배는 노예제 폐지를 둘러싸고 발생한 남북 전쟁 이후에 급속도로 퍼지는데 남부 사람들이 볶은 땅콩을 먹던 습관이 참전한 북군 병사를 통해 북부로 알려져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것이다. 1890년대에는 채식주의자인 의사 존 켈러그가 식물성 지방을 함유한 건강식품을 보급하려고 땅콩 버터, 피넛 버터를 만들었는데 땅콩 버터는 20세기 들어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음식 중 하나가 되었다. 땅콩. 제가 땅콩은 진짜 네. 할 말이 많습니다. 진짜 할 말이 많아서 이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을 것 같아서 땅콩 버터는 크게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땅콩 재배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언제지? 정말 더울 때 그 8월 말부터 약간 10월은 좀 멀고 9월 중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계절에 따라 조금은 다르거든요. 그때 이제 땅콩 수확을 이제 한창 하는데 일단 땅 속에 있잖아요. 땅 속에서 재배되는 작물은 일단 믿고 걸러야 돼요. 일단 온몸에 흙을 다 뒤집어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거치적거리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땅을 다 뒤집어 엎은 다음에 그걸 다 재배하면 되는데 땅콩이 나 땅콩이에요 하고서 예쁘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온몸에 딱딱한 그 흙들을 묻히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면은 무조건 흙들을 이렇게 붙이고 나와요, 작물들이. 그 흙을 그대로 이제 판매하냐, 이거 유기농이다 하면서 판매하면 사람들이 사겠어요? 흙이 잔뜩 묻어 있는 건데. 적당히 흙기가 있는 정도는 괜찮겠지만 흙을 덩어리째 이렇게 또 땅콩이 흙이랑 색깔이 또 비슷해가지고 구별도 어려워요. 감자도 그렇고. 그걸 이제 막 털어요. 막 털고 다시 이제 모으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땅콩 400평이었나 500평이었나 그 땅콩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땅콩 재배를 하면은 밭이 정말 깨끗하게 펼쳐져 있어요. 비옥하게. 그러면 그걸 다 일단 섞어야 돼요. 트랙터로 한번 또 밀어주고 땅에서 이제 땅콩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 땅콩들을 이제 다 이제 일일이 뽑아요. 뽑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땅콩이 일단 한 무더기 나오면은 사람 머리 2개 정도 크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 군데에 모아요. 한 군데에 모으고 땅콩 이제 그 털이기가 있어요. 그 기계가. 그럼 그 안에다가 던져요. 그러면 이게 달달달달 거리면서 땅콩만 이제 따로 빠지거든요. 왜냐면 땅콩 그 줄기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엄청 많아요, 진짜. 진짜 땅콩이 엄청 많아요. 정말 정말 많이 재배가 되거든요. 땅콩을 또 포대에다 담아요. 그럼 포대를 한 30kg로 담거든요. 그럼 포대를 담고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땅콩을 말려야 돼요. 땅콩을 왜 말리냐? 땅콩이 이제 어 토지에 있으니까 토지의 양분을 받아서 수분기를 먹으면 촉촉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촉촉한 상태의 땅콩은 그냥 이제 유통이 되게 되면 썩어요. 왜냐면은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좀 더울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덥다 보니까 금방 썩어서 곰팡이가 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에다가 갖다 놔서 말려야 돼요. 근데 이 말리는 작업을 제대로 안 해주면 수분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상품성이 떨어지거든요. 왜냐? 썩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기도 이게 땅콩 시골 가면은 막 펼쳐놓은 거 있을 거예요. 그게 다 말려야 돼서 그런 거거든요. 비닐하우스에서 땅바닥이든 간에. 그래서 땅콩은 이제 수분기를 먹으면은 망하는 작물이라서 갑자기 이제 비가 와버린다? 그러면 이제 땅콩 농사 망한 거예요. 네, 보통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농사가 날씨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엄청 아침 일찍 나가기도 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땅콩을 재배하면은 이제 30kg짜리가 다 막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진짜 많거든요. 저도 잠깐 가면은 30kg 곱하기 400. 제가 이틀 정도 뭐냐 일을 지금도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했었는데 30kg짜리를 제가 한 450개 정도 날랐으니까 몇 킬로야? 13,500kg? 13,500kg면은 13톤이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날렸죠. 예. 하루에 보통 200개는 날려야 되거든요. 네. 그 엄청 많죠. 와, 진짜 많죠. 그래서 그거 다 날르고 또 땅콩이 그 종류가 있어요. 알땅콩이 있고 그냥 뭐라고 하지? 갑자기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공장에 납품되는 땅콩이 있는데 그 크기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냥 그 왜 크기를 잘 봐야 되냐면 여러분 공장에서는 무조건 규격이 있습니다. 어떤 공장이든 무조건 규격이 있어요. 그 규격에 맞지 않으면은 절대로 가동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땅콩도 정해진 규격이 있어요. 그 껍질을 벗겨내는 규격이.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그냥 땅콩이 안 돼요. 그 공장 기계가 고장 나든가 어쨌든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땅콩을 수거해서 공장에 납품하는 중간 업체거든요. 지금 아니 뭐 중간 업체라는 게 무조건 이것만 한다가 아니라 약간 프리랜서처럼 가끔 이제 그 땅콩 철회만 잠깐 2달 정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많이 나오긴 하죠. 이것만 해가지고 1년 내내 그냥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일단 돈을 많이 법니다. 예, 깜짝 놀랄 만큼 벌어요,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간단하게 저희는 이제 주 업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랄까 그냥 아는 지인들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라 갖고 진심으로 하진 않거든요. 막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지도 않고 그래도 그냥 2달 정도 하면은 이 땅콩 중간 업계로 일하는 그러니까 땅콩을 농사 지은 그 농민들한테 받아가지고 공장에다가 갖다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트럭으로. 그거를 하는데 2달 동안 저희가 6천만 원. 예. 근데 이거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1억 그냥 벌어요. 예, 진짜로. 그럼 누구나도 이거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누구나도 안 하죠. 왜냐? 아는 사람끼리만 하기 때문에. 예, 아는 사람한테 안 하면은 그래서 농사가 그게 좀 심해요. 아는 사람끼리 하다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뭐 3개의 동네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B라는 사람이 막 사글사글 해가지고 막 조금씩 가져가는 거야. 그럼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이거 내 구역인데 왜 왔냐? 이게 내 구역이네, 네 구역이네 하면서 아직도 그 싸움이 많이 나오는 게 그거 농사 그 농민들의 특징입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간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다음은 칠면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칠면조는 신대륙을 대표하는 꿩과의 조류로 생김새가 매우 볼품없다. 머리부터 목까지 피부가 노출되어 살덩이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울퉁불퉁한 돌기는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등으로 변하는데 칠면조라는 이름이 여기서 유래됐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칠면조가 7개의 얼굴인가 봅니다. 달리 육질은 매우 훌륭하다. 브리아샤 발행은 저서 미식 예찬에서 탐욕스럽기로 명성이 자자한 인류 최초의 조상이여 그대의 몸은 단 한 개의 사과를 위해서 망가뜨려졌지만 트러플로 가득 찬 칠면조를 위해서라면 어떠했을까? 그러나 지상의 낙원에는 아직 요리사도 제빵사도 없었다. 아 가여운 사람들이여라고 서술했다. 미식가 브리야샤 발행도 이상한 외모를 한 칠면조 고기에 홀딱 반했던 것이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때 의뢰, 칠면조 속에 버섯이나 밤을 넣은 요리를 먹곤 한다. 미국에서는 칠면조를 새 고기의 왕으로 꼽는 데다 크리스마스 즈음이면 마침 새끼 고기를 먹기 좋은 시기가 되고
버섯이나 나무 열매도 익는 시점이어서 적당했다. 본래 칠면조의 새끼고기를 즐기는 것은 원주민의 식문화였는데 유럽의 이민자에게 흡수되어 기독교 세계와 융합되었다. 이러한 문화 융합의 배경에는 미국을 개척한 필그림 파더스의 힘들었던 정착기와 그들을 도운 원주민 간의 교류가 있다. 1620년 102명의 영국인 청교도가 국왕 제임스 1세의 청교도 탄압을 피해서 범선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보스턴 동남부의 플리머스에 도착했다. 그들은 험난한 기후와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식민지를 개척해 나갔는데 이때 그들의 생명을 구해준 것은 농사법을 알려준 원주민이었다. 살아남은 청교도는 이듬해 11월에 신과 원주민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감사제를 열었고 당시 식민지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식재료였던 칠면조를 구웠다. 이것이 관습이 되어 이어진 크리스마스에도 칠면조 요리를 먹게 되었다. 미국에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 추수감사절은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국가행사로 지정한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을 감사절로 지키고 있다. 야생 칠면조는 중미에서 북미에 걸친 넓은 지역에 서식하고 있으며 아즈텍과 마야에서 파보라고 불리며 신성시되었다. 코르테스가 아즈텍 제국을 정복한 당시 아즈텍의 궁정에서는 매일 100마리의 칠면조를 먹었다고 한다. 칠면조는 1518년에 스페인인이 유럽으로 들여온 이후 지중해 연안에서 주로 사육되었다. 크고 맛 좋은 칠면조를 통구이로 먹는 식문화가 이내 유럽에 전파되었다. 브리아샤 발행은 칠면조는 가금류 중에서 가장 크며 우아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제일 맛있는 고기이다 라고 적었다. 19세기 초반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간 파리에서만 약 3만 6천 마리의 칠면조가 요리로 만들어졌다고 하니 칠면조를 먹는 식문화는 프랑스에서도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고 할 수 있다. 칠면조는 영어로 터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터키에서 온 새를 뜻한다. 유래는 아프리카가 원산지로 터키로부터 영국으로 들어온 호로호로새를 터키 커크라고 부르다가 이 새와 유사하게 생긴 칠면조를 같은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이다. 나중에는 이조차 축약해서 터키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암컷 칠면조나 1년 미만의 수컷 칠면조를 댕드라고 부르는데 이는 인도의 것, 앙드 또는 인도에서 왔다는 의미 당드이다. 일찍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인도라고 착각해서 원주민을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연유일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제수이트라고 부르는데 예수회 소속 선교사가 칠면조를 처음으로 프랑스에 소개한 까닭이다. 잠시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신대륙에서 키운 유럽의 기호품. 씁쓸한 물이었던 초콜릿의 원료인 유명한 카카오는 아마존강 유역이 원산지로 벽오동 나뭇과에 속한다. 건조해서 분말로 만들면 코코아가 된다. 카카오라는 이름은 중앙아메리카의 아즈텍과 마야에서 카카오 나무나 열매를 카카오 아틀 혹은 카카우라고 부르던 데에서 따왔다. 카카오의 학명은 데오브로마 카카오로 그리스어인 테오브로마는 남성 신인 테오와 음식인 브로마가 합쳐진 단어이다. 즉 신의 음식이란 뜻인데 훌륭한 맛을 찬양할 때 수식어로 쓰던 말이라고 한다. 카카오는 나무를 심고 4년 남짓 지나면 수확하기 시작하는데 이후 20년에서 25년간 수확할 수 있다. 길이가 15cm에서 20년 정도의 방추형의 열매에 40개 정도의 씨앗이 들어있고 한 그루의 나무에서 연간 70개에서 80개의 열매를 채집한다. 아즈테킨과 마야인은 카카오 씨앗을 고추 씨앗과 함께 갈아 끓인 걸쭉하면서도 맛이 강렬한 음료를 만들었다. 아즈테고로 쓴물이라는 뜻의 초콜라틀이라고 불린 이 음료가 바로 초콜릿의 기원이다. 아즈텍 제국에서는 카카오 콩을 왕에게 바치는 헌납품이나 화폐로 이용했고 콩 100개당
노예 한 사람을 교환할 수 있을 정도로 고가였다. 1521년 36세의 코르테스가 보병 500명과 대포 13문, 말 16만 마리로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켰을 때 귀한 카카오 열매도 스페인에 전해졌다. 아즈텍의 몬테주마 2세를 접견한 코르테스는 황제가 마시고 있던 초콜라트를 마음에 들어했고 카카오 콩과 가공 도구를 가지고 스페인으로 돌아갔다. 초콜릿은 이내 스페인 왕실과 귀족 사회에서 사치스러운 음료로 유행했는데 그들의 입맛에 맞게 고추 대신에 신대륙에서 온 바닐라와 설탕을 넣어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초콜릿을 만들었다. 쓰고 매운 아즈텍의 음료가 스페인 땅에서 달콤한 초콜릿으로 모습을 바꾼 것이다. 그 후 약 100년간 스페인의 귀족들은 초콜릿을 국외로 내보내지 않고 자신들만 독점하고자 했다. 17세기 초 프랑스의 루이 13세와 스페인의 왕녀 안 도르티슈가 결혼하면서 코코아를 마시는 습관이 프랑스 귀족에게 전해졌다. 이후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크게 유행했고 당연하게도 멕시코산 카카오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재배지를 확대하였다. 카카오는 처음에는 스페인이 독점 판매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중앙아메리카에서 스페인으로만 수출이 가능했다. 그러다 1525년에 카리브해의 트리니다드 섬에 옮겨 심어졌고 베네수엘라에 카카오 농장이 세워졌다. 1567년에 건설된 베네수엘라의 도시 카라카스에서는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카카오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카카오가 집산하는 도시가 됐다. 1684년에는 베네수엘라에는 카카오 나무가 37만 그루,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흑인 노예가 16,000명이 있었지만 18세기가 되면 각각 500만 그루 20만 명으로 급증했다. 스페인의 카카오 독점은 네덜란드인이 베네수엘라의 카카오를 카리브해 퀴라소 섬에 옮겨 심고 유럽으로 수출하면서부터 무너졌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 코코아를 마시는 습관이 뿌리내린 18세기 말에는 베네수엘라로 한정지었던 카카오 재배 지역에 관한 스페인의 정책이 느슨해졌고 에콰도르 등 주변 지역으로 재배 범위가 넓어졌다.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브라질에서도 1888년에 노예제도가 폐지된 후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던 해방 노예를 중심으로 영세 농가에서도 카카오를 재배하게 되었다. 1900년에는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남아메리카 세계 카카오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17세기에 스페인은 식민지인 필리핀의 여러 섬으로 카카오를 옮겨 심었고 이어서 네덜란드가 실론섬과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에 카카오를 옮겨 심었다. 아프리카에서는 네덜란드인에 의해 아프리카 서해안의 기니만에 있는 산토메 섬에서 카카오 재배가 시작되었고 19세기 후반에 현지인들에 의해 서아프리카로 옮겨졌다. 1828년에는 네덜란드의 화학자 콘라드 반 호텐이 카카오에서 지방을 제거하여 분말로 만드는 기계를 발명해서 초콜릿 파우더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코코아 파우더이다. 현재 세계 최대의 코코아 회사는 창업자 이름에서 온 반 호텐이고 네덜란드인이 가장 선호하는 음료로 코코아를 들곤 한다. 1847년에는 영국 서부의 항구 도시 브리스톨에서 카카오에서 추출한 유분으로 만든 코코아 버터에 설탕, 카카오 분말을 넣어 굳힌 초콜릿이 만들어졌다. 오늘날 초콜릿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형태이다. 고추와 타바스코 소스. 가짓과의 고추는 페루를 원산지로 하며 예로부터 아메리카 대륙에서 널리 쓰던 매운맛이 강한 향신료이다. 고추는 안데스 지방에서 잉카 제국 이전부터 사용해 왔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되었고 마야 문명권에서는 음식 외에 정장제로 썼을 정도로 쓰임새가 다양했다. 고추의 친척이지만 단맛을 지닌 채소로는 피망과 파프리카가 있다. 유럽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콜럼버스가 카리브해의 히스파니올라 섬에 도착했을 때 아히라고 불리던 고추를 알게 되어 1493년 스페인으로 가져온 것이다. 지금도 스페인에서는 고추를 아히라고 부른다. 영어로는 고추를 칠리라고 하는데 남미의 칠레라는 나라 명과는 관련이 없고
스페인에서 아주 매운 것을 칠리라고 부른 데서 유래한 말이다. 유럽에서는 고추로 만든 매운 따바스코 소스가 유명한데 주 재료인 고추 종자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따바스코 고추는 아즈텍을 정복한 꼬르테스가 스페인에 가져와 알려지게 된 것으로 멕시코 남동부의 지역 이름에서 따온 말이다. 원주민 언어로는 습한 토지라는 뜻인데 꼬르테스가 아즈텍 정복을 도운 현지 여성 말린체와 만난 곳이기도 하다. 텍사스를 둘러싸고 발생한 미국 멕시코 전쟁이 한창이던 무렵 글리슨이라는 미국 병사가 그때까지 미국에 없던 이 강렬한 매운맛의 고추 종자를 멕시코로부터 가지고 돌아왔다. 씨앗은 남부 출신 은행가 에드먼드 맥컬러니에게 전해졌고 남북전쟁 이후 형편이 어려워진 그는 처가인 루이지네아주로 돌아와 그곳 농장에서 고추 재배에 성공하게 된다. 빨간 고추에 소금과 향신료를 넣어 3년간 발효시킨 소스를 완성한 맥컬러니는 1868년에 이 소스에 따바스코라는 상표를 붙여 팔았고 이윽고 루이지네아의 생선 요리에 어울리는 소스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혀가 마비될 정도로 매운 따바스코 소스는 뉴욕을 거쳐 유럽으로 전해졌고 그 강렬한 맛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이제 고추가 이제 아시아에도 널리 사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깔끔한 맛을 선호하는 일본에서는 인기가 없고 한국에서 쌀, 누룩, 고추 등을 섞여서 만든 고추장이 만들어지는 등 한국 요리의 기본 조미료가 되었다. 발효식품인 김치에도 고추는 빠지지 않는다. 김치는 배추와 무 등을 절인 다음 마늘, 고추 등의 양념을 섞어서 발효한 것이다. 유명한 배추김치 외에도 약 200종에 달하는 다양한 김치가 있으면 일본에서도 즐겨 찾는 음식이다. 라고 하면서 제5장 대항해 시대가 연 인류의 세계사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설탕과 자본주의 경제라는 내용을 읽게 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출근을 하나둘씩 시작하고 있겠죠. 아직까지도 날씨는 굉장히 푸르고 화창하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저도 일은 비록 많지만 내일은 쉬는 날이죠. 선거를 해야 됩니다. 선거권을 보여줘야죠. 저는 사전투표를 했기 때문에 내일은 놀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점심도 맛있게 드세요.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사랑해요.